네 동생 용돈 주려고 내가 뼈 빠지게 일한 줄 알아? 차 안에서 터져나온 남편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고작 20만 원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간 제 동생을 도와준 것 가지고 저런 말을 하다니.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소금 한 톨만큼도 마음이 좁은 남편과 이혼한 한지영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세상에서 가장 배려심 많고 착한 사람처럼 보였던 남편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혼했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돌아온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다들 제 잘못이 있을 거라고 짐작하더군요. 회사에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소문났던 남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혼 사유를 하나하나 설명하면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그동안 봐왔던 남편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더군요.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70이 넘어서도 활발하게 방송 활동을 하시는 연예인분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꾸준히 일할 수 있었던 비결을 묻는 질문에 그분이 하신 대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손해보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모두가 자기 몫을 챙기지 못해 안달이고 손해보는 사람은 바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말이죠. 저도 처음엔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이어서 젊은 세대를 향해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절대 손해를 보려 하지 않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요.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 다 돌고 돌아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데 눈앞의 이득 때문에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죠.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된 건 아이러니하게도 이혼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고 전 남편을 보고 나니 그분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거든요. 더 웃긴 건 이혼 이야기가 제 입이 아니라 전 남편 입에서 먼저 나왔다는 겁니다. 어이없었지만 덕분에 이혼은 쉬웠죠. 왜 그런 사람과 결혼했냐고 물으신다면 모든 남자가 연애할 땐 본색을 숨긴다는 핑계를 대고 싶네요. 게다가 회사 동료로 만난 남편이었기에 평판이 워낙 좋았거든요. 그래서 더 의심 없이 믿었던 겁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말씀이 제게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금슬이 정말 좋으신 부부셨어요. 그 바탕에는 아버지의 엄청난 노력이 있었다는 걸 다 커서야 알았지만요. 아버지는 술을 드셔도 어머니와 집에서 이야기하며 마시는 정도셨습니다. 항상 어머니와 함께하는 아버지 모습을 보며 자랐기에 가정이란 항상 함께하는 거구나 싶었죠. 장 보는 것, 산책하는 것, 영화 보는 것,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는 것까지 아버지가 일할 때 빼고는 늘 함께 하셨으니까요. 어머니는 틈만 나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들은 밖으로 나가면 다 돈이라고요. 버는 건 한정되어 있는데 남 만나서 돈만 쓰는 남자는 안 만나야 한다고 하셨죠.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은 뭘 해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서 사이가 더 돈독해진다고요. 자식들이 다 크면 결국 남는 게 둘인데 밖으로만 돌고 밖에서 남한테 돈 쓰는 남자는 절대 만나면 안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맺으셨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내 아버지 같은 사람만 만나라고요. 어머니는 큰 돈을 벌고 밖에서 바쁘게 생활하는 사람보다 적당히 벌더라도 가족을 위할 줄 알고 가족을 위해 돈 쓰는 사람이 진짜 좋은 남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니 당연히 저도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버지는 구민회관 같은 곳에서
강사로 일하셨습니다. 어르신 대상으로 노래 교실 같은 걸 하셨는데 말솜씨가 좋으셔서 항상 인기 강자였죠. 큰 돈을 버시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난하게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1년에 몇 번씩 가족 여행도 가고 몇 년에 한 번은 해외여행도 다녀올 정도였으니까요. 어머니가 명품을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었고 아버지가 특별한 취미가 있어서 돈을 많이 쓰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소소한 즐거움으로 사는 가정에서 자랐기에 저 역시 그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죠. 검소하게 자란 만큼 동경심이 컸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나라는 어머니 말씀을 들으며 은연중에 제 가정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건 결국 대학교에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제 용돈으로 살게 만들더군요. 일찍 부모님 인생과 제 인생을 구분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을 만났을 때 강한 끌림이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죠. 남편은 같은 회사 다른 부서 사람이었는데 워낙 평판이 좋아서 회사 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친절하고 배려의 아이콘이라 불려서 윗사람 아랫사람 모두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회사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날 우연히 마주치면서 눈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 소문을 듣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고 남편은 저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했지만 인원수가 50명 정도 되는 회사였고 둘 다 대리급이니 안면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책을 빌리고 반납하는 시간이 비슷해서 어느 순간부터 겹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일주일 중 하루씩 그렇게 확률을 좁혀간다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가볍게 인사하던 사이에서 책 이야기를 하던 사이로 주말에 무엇을 하냐는 질문으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비슷한 점들이 많았기에 더 빠르게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취미는 책 읽기나 집에서 영화 보기 등 큰 돈 들이지 않고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저 역시 그런 걸 선호하는 편이었고 막연하게 결혼한다면 어머니 말씀처럼 큰 돈 안 쓰는 취미를 가진 사람과 한다고 생각했으니 더 빠르게 빠졌던 거죠. 또 하나 호감을 갖게 만든 건 술을 좋아하지만 흥청망청 마시는 스타일이 아니고 집에서 가볍게 한 잔 마시는 성향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회사에서 평판이 좋은 게 더해지니 점점 더 그와 보내는 시간들이 좋아지더군요. 회사 평판이 좋았던 건 소소한 것들 덕분이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업무 처리 능력이 뛰어난 것도 있었지만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항상 다른 사람들 먼저 타라고 잡아주고 자신은 마지막에 타는 것, 회식을 하면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안쪽부터 채우고 자신은 맨 마지막에 앉는 것 등 항상 타인을 배려한다고 매너가 좋다고 평판이 정말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건 그 모든 게 다 짜여진 각본이라는 점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반전 이야기 기억하시죠? 남들이 좋다고 봤던 이런 작은 부분들이 완전히 자기 편하자고 한 행동이었기 때문이에요. 저야 이혼까지 가면서 그 속내를 속속들이 알았으니 그런 행동들이 다 자기를 위한 행동이라는 걸 알지만 아직까지도 그럴 리 없다며 남편의 행동에 의미를 두는 회사 직원들이 있더군요. 엘리베이터를 잡아주는 건 맨 마지막에 타면서 자신이 문과 가장 편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결혼 후엔 한 번도 저와 있을 때 그런 적이 없거든요. 실제로 남편이 회사에서 문을 잡아주면 사람들이 남편 탈 때 오히려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고마우니 자리를 더 만들어주려고 했고요. 회식 때 안쪽부터 자리를 채운 건 주방과 가까운 곳이 음식 리필도 쉽고 화장실 가기도 쉬우며 조용히 일어나 먼저 집으로 가기도 수월했다는 점이죠. 이런 실체를 제가 다 알아버렸는데
제가 아닌 남편 입에서 이혼하자는 소리가 먼저 나왔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하지만 저 역시 반전의 여왕이라고 한방 시원하게 먹여서 아쉬운 점은 없지만요. 그렇게 만나 결혼까지 무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았는데 나이가 둘 다 어리지 않으니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고 회사 사람으로 주변 평판이 둘 다 좋았으니 결혼을 생각하는 건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결혼 전 남편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을 때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건 현실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장인어른이 일하시니 부모님 부양하는 부담감은 없겠다는 식의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에 둘이 함께 사는 순간부터 서서히 이 남자 뭐지 싶은 포인트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죠. 신혼집은 엘리베이터 없는 4층 빌라에서 시작했습니다. 둘 다 대리급으로 돈을 빌리면 빌릴 수 있지만 무리해서 좋은 집에 빌리고 이자를 갚아 나가는 게 의미 있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대출하지 않는 선에서 구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가 저렴했죠. 둘 다 합리적인 걸 추구하는 성격이었기에 초기에 집을 구하고 생활하는 것조차 신혼의 로망이라고 생각하고 지냈어요.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던 건 첫 배달 음식을 주문하고 나서였습니다. 그동안 집 정리하고 밖에서 사 먹고 들어오고 야근하느라 같이 여유를 부리는 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처음 치맥 한잔하며 축구 경기를 보자고 했던 날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1층으로 내려갔다 오겠다고 하더군요. 4층인데 엘리베이터도 없으면 배달 기사한테 미안하다는 거였습니다. 바람도 쐴 겸 나가 있다가 음식 받아 올라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처음 들었을 땐 정말 손해보기 싫어하는 저와 다르게 이타적인 사람으로 배울 게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4층이든 5층이든 음식을 시키면 배달료 속에 그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굳이 1층으로 내려간다는 생각을 못했고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워낙 회사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고 소문이 자자했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알았다고 말하고 텔레비전을 보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치킨을 들고 왔어요. 치킨 봉지를 전달받았는데 배달 기사가 손을 댄 듯 봉지가 뜯어져 있었습니다. 요즘도 이러나 싶었죠. 배달 기사가 뭘 빼먹는다는 소리를 듣긴 했어도 제가 주문한 걸 먹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어디다 전화해야 하나 황당해서 해결 방안을 물어보는 저에게 평온하게 웃으며 쳐다보는 남편을 보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설마 이런 것까지 배려해서 이해하자고 넘어가는 건가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예상을 보기 좋게 깨부수며 남편이 슬그머니 먹다 남은 닭다리를 꺼냈습니다. 전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하나 먹었다고요. 계단 올라오는데 냄새가 너무 맛있었다면서 배시시 웃는데 그 모습이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둘 다 양이 많은 게 아니라 저녁 식사 대신 치킨에 맥주 한잔 하려고 8시가 다 되도록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기분 좋게 치킨을 뜯고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문제는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피자 박스가 이상하더라고요. 설마 또 올라오다가 하나 먹은 거냐고 물으니 냄새가 너무 맛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금방 만들어서 치즈가 얼마나 뜨겁던지 먹다가 입천장 데일 뻔했다면서 웃는데 피자 소스가 안니 사이에 껴있는 거예요. 그런 걸 알 리 없는 남편은 여전히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른 채 웃는데 슬슬 짜증이 났죠. 매번 올라오면서 먹으면 어떡하냐고 했더니 남편이 저를 예민충으로 치부하더군요. 누가 먹다 남은 거 먹는 느낌이라고 하니까 남도 아니고 까다롭다면서 빨리 먹자고 하는 겁니다. 배는 고팠는데
입맛이 뚝 떨어지는 게 같이 먹기 싫어졌어요. 남편은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다가 자기 배부르니 남은 피자 냉장고에 넣어두냐고 물었죠.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쌓이고 나니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제가 내려가서 받는다고 했더니 이 남자 뭐라는 줄 아세요? 설마 그동안 한두 개 먹으면서 왔다고 치사하게 자기도 그러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매번 자기한테 뭐라고 했으면서 말이죠. 그때 제 표정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 수가 없어 아쉽네요. 아마 예상들 하셨거나 아니면 제 말을 들었을 때 청취자 여러분들도 썩은 미소 날리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랬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는 거구나 싶었죠. 자신이 한 건 당연한 거고 다른 사람이 한 건 치사하고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니 내로남불이 따로 없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에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지 않았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같이 시켜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음식뿐만 아니라 이런 마인드가 전체적인 생활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면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걸 숨기고 회사에선 그렇게 평판이 좋았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한 번은 유튜브를 보다가 탤런트의 배우자분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살아온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거기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번 건 자기 거고 배우자가 번 돈도 다 자기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해맑게 웃는데 그 모습이 상당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처음 번 돈을 남편에게 주었더니 그 돈을 안 쓰고 어느 날 돌려주었다면서 당신이 쓴 돈을 자기가 어떻게 쓰냐고 남편분이 말했대요. 그러면서 한 말이 자신이 번 돈도 다 와이프 거라고 말했다는데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세상 남자다운 스타일의 그분이 아내에겐 한없이 자상하구나 싶으면서 용돈 받아 쓴다는 그 모습까지 의외의 모습들이었어요. 그래서 농담 삼아 웃으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번 돈은 내 거고 오빠가 번 돈도 다 내 거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이 반대라는 겁니다. 자기가 번 돈은 자기 거고 제가 번 돈도 자기 거라고요. 자기보다 남편이 더 많이 버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물론 저 역시 내 돈 내 돈의 개념을 모두 내 돈이라고 말했으니 쌍방이라면 할 말 없지만 적어도 더 벌고 덜 벌고로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했으면 두 사람이 버는 돈 모두 두 사람이 소유하는 게 맞으니 엄연히 따지면 내 돈이 남편 돈이고 남편 돈이 내 돈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 생각은 실생활에서 하나둘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제 돈으로 산 물건들은 저에게 허락받지 않고 마구 사용했는데 사실 같은 공간에서 사용하는 거고 남편이 남도 아니니 저는 크게 신경 안 썼어요. 드라이기를 썼냐고 물으니 비싼 거라며 자기도 좀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했으면 제 화장대 서랍에 다시 넣어줘야지 사용하려고 보면 없으니까 묻는 거라고 했더니 화장대 서랍이 없으면 화장실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거 좀 움직이기 귀찮아서 그렇다면서요. 가져다 달라고 했더니 자기처럼 자상한 남편도 없다면서 가져다 주더라고요. 대꾸할 가치를 못 느꼈습니다. 아무리 한 집에 사는 사람이라도 자신 물건이 아니라 다른 사람 물건을 사용했으면 사용하고 제자리에 두는 게 상식 아닌가요? 그런데 이 남자한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비싼 걸 사용해서 아깝냐는 둥, 멀리 둔 것도 아니고 잊어버린 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러 가는 게 귀찮냐는 둥,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았으니까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떤 느낌이 드는 줄 아십니까? 처음엔 이렇다 저렇다 말하며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지만 자꾸 쌓이다 보면 무기력하게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져요.
어차피 말해도 못 알아들을 테니 어떻게든 빨리 이 상황을 피하고 싶은 생각만 들었습니다. 한 번은 제 면도기를 썼냐고 물으니 다리털 좀 밀었다는 겁니다. 쿠팡에서 주문했는데 내일인데 원래 오늘까지로 했는데 약속이 있어서 그랬다고요. 이게 얼마짜리 면도기인 줄 알고 쓰냐고 했더니 왜 자기가 쓰는 게 아깝냐는 겁니다. 지난번 제 드라이기를 사용하고 그게 뭐 어떠냐고 말했던 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는 투로 말하면서 일부러 더 느끼라고 그때 남편이 저에게 했던 말을 곱씹어 따라했네요. 아니, 누가 아깝대 고장나면 어떻게 하려고 다리털을 미냐는 거냐고요. 제 다리털이 남편 턱수염보다 더 적고 털도 약한데 별걸 다 걱정한다고 했습니다. 사용 설명서에도 문제 없다고 써 있고 사용하고 제자리에 두고 그럼 된 거 아니냐고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 물건은 고장 나도 어차피 쓰다 보면 고장 나는 거, 그게 뭔 문제냐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면서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물건은 그게 어떤 물건이든 제가 사용하면 찝찝해하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죠. 그런데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저도 제가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말을 더 길게 하는 건 싫은데 손해보기 싫어하는 게 제 성격이라 그런지 보란 듯이 신경 안 쓰고 사용하고 싶더라고요. 너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해? 이런 심리가 작용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자기 것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지키려 들면서 제 물건은 더 함부로 쓰는 남편을 보니 그나마 남았던 정도 미련 없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게 되었네요. 어느 토요일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하나가 막바지에 들어섰는데 고객 측에서 갑자기 주말에 긴급회의가 잡혔어요. 이번 주 월요일까지 최종 기획안을 넘겨야 하는데 금요일에 와서 이것저것 수정 요청하고 주말에 회의 잡고 말이죠. 정말 고객들은 왜 이럴까 싶었지만 별 수 있나요? 다들 집중해서 빨리 끝내자고 팀장님도 한숨을 쉬시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계약 단계까지 와서 엎어버릴 수도 없고 다른 팀원들도 다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프로젝트 총 금액이 억 단위라서 회사 입장에서도 절대 놓칠 수 없는 건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에 회사로 나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침대에서 늘어져 있으면서 알겠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생 번호였는데 평소에 주말 오전엔 잠만 자는 애가 전화를 한다는 게 이상해서 급하게 받았죠. 목소리가 떨리는 게 심상치 않았어요. 지금 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배가 진짜 미치겠다고요. 동생이 원래 아픈 걸 잘 참는 스타일인데 전화까지 할 정도면 정말 아픈 거구나 싶었거든요.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고 물으니 새벽부터 배 오른쪽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진짜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걷지도 못하겠다면서 응급실 가야 할 것 같다고요. 동생 목소리가 울먹울먹 하는데 저는 회의실에 있으니 큰 소리로 말할 수도 없고 정말 난감했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가자니 지금 제 담당하는 파트를 논의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렇다고 동생을 그냥 둘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팀장님께 상황을 설명드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파트를 논의하는 중이라 1시간만 더 있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요즘 집에서 자꾸 언성이 높아지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탁까지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생이 정말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먼저 병원 가서 동생 좀 봐줄 수 있냐고 부탁했습니다. 걷지 못할 정도라서 새벽부터 배 오른쪽이 아프다고 하니까
맹장일 수도 있다고 했죠. 빨리 가달라고요. 제가 1시간 안에 회의 끝내고 바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잠깐 뜸을 들이더니 의외로 흔쾌히 승낙해 주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고마웠어요. 역시 급한 상황에는 남편이 있어서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생한테는 다시 전화해서 형부가 먼저 간다고 하고 저는 정신없이 회의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는데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혹시 맹장이 터지면 어떻게 하나, 수술을 해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회의 중에도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남편한테 연락이 없어서 더 불안했죠. 좋은 소식이면 바로 전화가 왔을 텐데 연락이 없다는 건 뭔가 심각한 상황인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회의가 끝나자마자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운전도 빨리 했는데 신호등에서 멈출 때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응급실에 도착해 보니 남편이 수납구에서 뭔가 절차를 밟고 있더라고요. 급하게 달려가서 동생 어디 있냐고 물어봤죠. 동생은 지금 진료 끝나고 입원 수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맹장염 초기라서 다행히 심하지 않아서 수술은 안 해도 되고 며칠 입원해서 약물 치료받으면 된대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정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수술까지 해야 하는 건 아니구나,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구나 싶어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다행이다 싶었죠. 그런데 남편이 여기서 뭐 하냐고 하니 응급진료비 결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입원비는 내일 입원실에서 따로 하면 되는데 응급실 진료비랑 각종 검사비가 20만 원 정도 나왔다고요. 동생이 카드가 없다고 해서 남편이 결제했다는 겁니다. 그제야 생각해보니 저 역시 주말에 급하게 나오느라 지갑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결제까지 해주고 동생 일을 봐주니 그래도 남편이 있으니 든든하구나 싶었죠. 다 지나고 보니 일부러 수납구 사람들 들으라는 듯 자세하고 큰 소리로 말했다는 걸 알았지만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동생이 휠체어에 앉아서 나오더라고요. 얼굴이 창백하긴 했지만 아까보다는 훨씬 나아 보였어요. 동생이 남편 손을 꼭 잡으면서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뭉클했습니다. 평소에 무뚝뚝한 동생이 저렇게 감정 표현을 하는 걸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제 동생이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말을 잘 안 하는 성격인데 정말 많이 무서웠나 보다 생각했네요. 돈은 꼭 갚겠다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하는데 구급차를 타고 오느라 지갑 챙길 겨를도 없었다며 동생이 진짜 미안한지 눈물까지 글썽이는 걸 보니까 저도 코끝이 시큰해졌죠. 갚을 거 없다고 제가 말하려는데 남편이 먼저 말해버렸어요. 그런 걱정 말고 아픈 거나 신경 쓰라고요. 고작 20만 원 가지고 뭔 소리냐면서 형부가 그만한 능력도 없어 보이냐는 겁니다. 남편이 동생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정말 다정하게 말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쪼잔한 면이 있긴 해도 정말 가족에겐 한없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신기하게 가족한테 자라는 모습을 보니 흐려지는 듯 했죠. 동생을 병실까지 데려다주고 간호사님께 주의사항을 들은 다음에 저희는 집을 향했습니다. 병실에서 나올 때까지도 남편은 정말 세심하게 동생을 챙기더라고요. 물 떨어지면 바로 채워주고 침대 높이도 조절해주고 말이에요. 그렇게 기분 좋게 차에 탔는데 남편이 갑자기 작게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이 작게 했는데 저를 의식했는지 아니면 일부러 들으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점차 커지더니 선명하게 들렸어요. 처음엔 진짜 무슨 이유인지 몰랐고 아니라고 하니까 제 귀를 의심했는데 남편 표정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좀 전에 병원에서 보던 따뜻한 표정과 전혀 달랐거든요. 눈썹이 찌푸려져 있고 입꼬리도 내려가 있고 마치 뭔가 불쾌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요. 말은 아니라는데 계속 뭔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혹시 회사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가 아니면 갑자기 병원에 가느라 피곤한 건가 싶어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돌변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보라는 겁니다. 일부러 그랬냐는 거예요. 제가 갈 수 있는데 일부러 남편 보고 가라고 한 거 아니냐고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회의 간 거 회사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알 거 아니냐고 했죠. 어제 저녁에 팀장님 전화 받을 때 남편도 있었으면서 말입니다. 제가 어떻게 동생이 아픈 걸 미리 알고 회의도 알았다는 건지 물었어요. 남편은 분명히 계산하고 한 거래요. 어차피 자기가 결제할 거 알고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가보라고 한 거고 자기 돈 아니라고 아예 신경을 안 쓰나 보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한 건데 그걸 계산적이라고 몰아가다니요. 처음엔 너무 황당해서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생각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동생이 아픈 거 보고 왔는데 새벽부터 갑자기 아팠다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고 뭘 계산했다는 건지요. 남편은 아픈 건 알겠지만 왜 자기가 자기 돈을 내야 하냐는 겁니다. 자기 동생도 아니고 제 동생인데 말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까 병원에서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거든요. 아까 동생이 그 돈 준다니까 됐다며 형부를 뭘로 보냐고 세상 좋은 사람처럼 굴더니 뭐 왜 돈을 내야 하냐고 하는 건지요. 그럼 그 자리에서 계좌번호 불러줘야 했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기 전에 제가 말했으면 되지 않냐고요. 제가 주겠다든가 말이죠. 솔직히 자기가 제 동생 용돈 주려고 뼈 빠지게 일한 줄 아냐는 겁니다. 그 순간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파서 병원비 내준 걸 용돈이라고 치부하고 20만 원에 없는 폰까지 잡아놓고 남 탓하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고작 20만 원에 뼈 빠지게 일한다는 표현도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 그릇이 고작 이거였구나 싶은 게 좀 전까지 다르게 보았던, 아니 보려고 했었던 제 자신이 얼마나 한심했는지도 동시에 알았네요. 남편이 지금 하는 말이 정상적으로 들리냐고 물으니 20만 원이 작은 돈이냐는 겁니다. 그럼 제가 냈어야 했다는 거죠. 맞다면서 동생도 똑같이 작정한 건 아니지만 정말 우연히 둘 다 지갑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점점 목소리를 높이면서 마치 제가 사기를 친 것처럼 몰아가더라고요. 차 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진짜 미쳤냐고 물었어요. 제가 언제 계산하고 그랬다고요. 미쳤다고 하니 오히려 제가 미친 거 아니냐는 겁니다. 자기 가족 챙기려고 남 돈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말이죠. 자기가 쟤네 가족 현금 인출기냐는 겁니다. 그 표현을 들었을 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결혼해서 가족이 된 사이인데 급한 상황에서도 20만 원 때문에 이런 말을 하다니요. 그것도 아까까지 동생 앞에서는 그렇게 자상한 형부 행세를 하더니 말입니다. 20만 원 계좌로 바로 보내줄 테니 계좌번호를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론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 차가운 말투로 핸드폰을 켜고 은행 앱에 들어갔어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인드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랑은 정말 못 살겠다고요.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을 보는 남편이 선뜻 없는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고 이혼하냐는 거예요. 정말 단칼에 말하더라고요. 조금도 망설임 없이 말입니다. 좋다고 저도 바로 대답했어요. 더 이상 이런 사람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혼하면서 문제를 일으킨 게 저니까 위자료 같은 건 당연히 없는 거 알지. 깔끔하게 갈라서자고 하더군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고요. 그렇게 빠르게 협의 이혼이 진행되었네요. 자녀가 없으니까 1개월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재산 분할이 이루어졌는데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1억 4천만 원, 그리고 결혼하면서 산 침대나 냉장고 같은 기본 가전제품들이 1천만 원 정도였는데 이걸 반반 나누기로 했어요. 각자 월급은 각자 통장에서 관리하고 생활비도 거의 반반씩 냈으니까 따로 나눌 것도 없었고요. 1개월 숙려 기간이 끝나고 최종 이혼 확정이 났을 때 정말 후련했습니다. 어디 가서 이런 이유로 이혼했다는 걸 밝히기 창피할 정도로 2번 다시 이 인간과 상종하기 싫었네요. 이혼이 모두 정리되고 나서 저는 회사 근처로 이사를 했어요. 그동안 남편과 함께 살던 빌라에서 나와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거든요. 마침 회사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괜찮은 곳이 나와서 바로 계약했죠. 새 집은 주상복합 아파트 30평대였는데 이전 빌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쾌적하고 좋았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보안도 좋고 무엇보다 출퇴근이 너무 편해졌죠. 이혼 후 새 출발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고요. 이사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연일 야근이 계속되었습니다. 밤 11시, 12시는 기본이고 새벽 2시까지 일하는 날도 있었거든요. 여직원들끼리 집에 가서 씻고 자고 싶은데 내일 또 9시 출근이라며 한숨을 쉬고 있었죠. 집이 멀어서 지하철 막차도 끊겼다면서 택시 타면 3만 원인데 차라리 찜질방에서 자고 올까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갑자기 제 집이 회사와 정말 가깝다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맞다 싶어서 저희 집에서 씻고 좀 쉬다 가자고 했죠. 제가 이제 회사 앞에 산다면서 걸어서 10분이라고 했더니 동료들이 놀라더군요. 가도 되냐고 물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가서 얘기해 주겠다고 했죠. 그래서 여직원 4명이 함께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들 야근에 지쳐서 정말 고단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제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동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기 사냐면서 여기 되게 좋은 곳 아니냐는 겁니다. 주상복합이라며 여기 집값 비싸지 않냐고요. 진짜 좋다면서 회사도 가깝고 시설도 부럽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운 좋게 구했다고 대답했는데 집 안에 들어가자 또 한 번 놀라더라고요. 인테리어가 진짜 예쁘다면서 이거 다 새로 했냐는 겁니다. 아니, 전 주인이 하던 대로 그냥 산다고 했어요. 급하게 이사 오느라 인테리어하고 뭐 그런 시간이 없었다고요. 급하게 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으니 그러고 보니 남자 물품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집안에 남자 물품이 하나도 없는 걸 눈치챈 사원이 말하는데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회사 사람들에게 이혼 사실을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어차피 숨길 수도 없는 일이고 언젠가는 알게 될 테니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사실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사한 거라고요. 동료들이 일제히 놀라면서 질문을 쏟아내더라고요. 정말이냐, 언제냐, 왜냐고 말이죠. 저는 간단하게만 설명했습니다. 얼마 전에 협의 이혼했고 성격 차이 같은 거라고요. 자세한 건 말하기 좀 그렇다고 했죠. 다들 자세히 묻지 않고 이해해주는 분위기였어요. 힘들었겠다면서 그래도 새 집도 되게 좋아 보인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샤워도 하고 잠깐 쉬다가 다음날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 남편이 회사로 찾아온 겁니다.
사무실 입구에서 큰 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는 바람에 사무실 전체가 다 조용해졌어요. 다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쳐다보고 있었죠. 뭐 하는 거냐? 여기 회사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하면서도 최대한 조용히 말했는데 전 남편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큰 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소문 좀 잠재우라는 겁니다. 사실대로 말하라고요. 제가 해명해줘야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무슨 소문이냐고 물으니 자기가 바람 피워서 위자료 많이 줬다고, 그래서 제가 좋은 집 샀다고 하더군요.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물었죠.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왜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런 소리 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냐고 물으니 회사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제가 집 보여주면서 위자료로 샀다고 했다면서요. 그제야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았어요. 며칠 전에 동료들이 제 집에 왔을 때 이혼 사실과 새 집을 보고 나서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 동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다들 수군거리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갑자기 좋은 집으로 어떻게 이사 갔겠냐. 집들이 봐서 안다. 빌라에서 주상복합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위자료 많이 받았다고 바람만 핀 게 아니라 아이를 숨겼다는 소리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했어요. 남자 직원들까지요. 전 남편은 더욱 흥분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잘못해서 이혼한 거 가지고 자기가 바람 폈다고 거짓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런 말 안 했다고 했죠. 그리고 당신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다고 말입니다. 그럼 뭐냐면서 숨겨둔 남자라도 있었던 거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제 얼굴로 무슨 수로 주상복합 30평에 사냐는 거예요. 돈 많은 남자 만났다는 겁니다. 사실대로 말하라고요. 괜히 자기만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라는 거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가 20만 원 때문에 이혼하자고 해놓고 지금 와서 제가 바람을 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꼴이 우스웠죠. 주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게 갑자기 좋은 집으로 뭔가 있었나 보다. 조용히 해봐요. 당사자가 말하고 있다는 소리들이 들렸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해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진실만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집은 저희 아버지가 사주신 거라고요. 전 남편이 뭐라고 했냐고요. 아버님이 무슨 돈으로 하냐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자기는 못 속인다면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서 사람들 많은 데서 거짓말하는 것도 창피한 거 아니냐고 했죠. 전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아버지가 작곡가시라고요. 사무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작곡가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했어요. 90년대부터 활동하신 작곡가시고 히트곡이 한두 개 있긴 하지만 주니어를 친 곡들이 꽤 많다고 했습니다. 특히 노래방에서 계속 불리는 곡들이 있어서 꾸준한 저작권 수입이 있다고요. 전 남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광고 음악이나 드라마 음악도 많이 작업하셔서 다양한 루트로 수입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저작권이라는 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들어오는 거라고 말이죠. 오해하실까봐 오해 없으라고 자세하게 말하는 거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시라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면서 그런데 왜 결혼할 땐 아무것도 안 도와주시고 그 말을 지금 믿으라고 하냐는 겁니다. 남편의 말을 무시한 채 전 회사 사람들을 보며 계속 말을 이어갔죠. 제가 이혼한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큰맘 먹고 사주신 거라고요. 제가 잘 되길 누구보다 바라셨던 분인데 쪼잔한 남편 만나 동생 병원비 20만 원 낸 걸로 생색냈다는 이야기 들으시고는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살라고 하신 거라고 했습니다. 주위에서 동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작곡가라니 부럽다. 저작권료는 사후 70년까지 보호하는데 이제 돈 걱정 없겠네 하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좀 전까지 제 결혼과 이혼이 이슈였다면 이제 저희 아버지 직업이 이슈로 떠오른 거죠. 전 남편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점점 얼굴이 하얗게 변해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털썩 주저앉아 버렸죠. 그러더니 또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더군요. 말도 안 된다. 고작 20만 원 때문에 자기가 자기 복을 찾다는 식의 말이었습니다. 희미하게 들리는 전 남편의 말은 끝까지 이기적이고 치사한 전 남편다웠네요. 남편은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초반에 이야기했던 배려 있는 모습들이 사실은 이기적인 행동이었다는 게 밝혀지고 제가 이혼한 진짜 이유도 회사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진 거죠. 엘리베이터를 잡아줬던 것부터 회식 자리 등 사람들이 그동안의 남편 행동들을 다시 되짚어보기 시작했거든요. 한번 의심이 생기니까 모든 게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쌓아 올린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거죠. 그 후 남편은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냈지만 남편이 하는 일이 좁은 바닥이라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소문이 이미 퍼져서 서류 전형에서부터 계속 탈락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뼈 빠지게 번다던 그 20만 원도 이제 못 벌게 생겼습니다. 인생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하면 아직도 못 믿어요. 어찌나 포장을 잘했던지 제가 다 지어낸 이야기로 믿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위에 정말 이런 남자 보신 적 없으신지요? 겉으로는 배려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 이익만 계산하는 사람 말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본 그 연예인의 말씀이 정말 맞았습니다. 손해보면 된다고 하셨던 그 말이요. 조금 손해보더라도 치사하게 따지지 않고 크게 사는 게 결국은 더 큰 복을 가져다 준다는 걸 이번 일로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전 남편 같은 사람 있으시면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가끔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마음 편하게 살자고요. 분명 더 좋은 일들이 돌아올 겁니다. 제가 이혼하고 나서 가장 크게 깨달은 건 사람의 진짜 모습은 작은 일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배달 음식 하나 먹는 것, 물건 하나 쓰는 것, 20만 원이라는 돈, 이런 작은 것들에서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오더라고요. 회사에서 아무리 좋은 평판을 받고 겉으로 아무리 배려심 많은 척해도 결국 집에서 배우자에게 하는 행동이 진짜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출퇴근도 편하게 하고 회사 일도 열심히 하면서 말이죠. 가끔 동료들이 집들이 때 일을 이야기하면서 미안해합니다. 자기들이 오해해서 소문이 퍼진 것 같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해요. 오히려 그 일 덕분에 전 남편의 본성을 회사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고 저도 떳떳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었으니까요. 아버지께서 집을 사주신 건 정말 큰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선물은 제가 어떤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는지를 확실히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걸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큰 돈을 벌지 않아도 가족을 위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사람, 작은 일에도 배려하고 진심으로 가족을 아끼는 사람 말이죠. 요즘은 주말마다 부모님 댁에 갑니다.
예전엔 바빠서 자주 못 갔는데 이제는 시간도 여유롭고 마음도 편해서 자주 뵙게 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작곡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어머니와 장도 보러 다니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동생도 맹장염에서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동생이 저한테 많이 미안해했어요. 자기 때문에 형부와 싸우게 됐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전 남편의 본성을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 잘된 일이라고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더 오랫동안 그런 사람과 살았을지도 모르니까요. 회사에서도 이제 제 상황을 다들 알게 되어서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숨길 필요도 없고 거짓말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동료들도 저를 응원해주고 가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주겠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새로운 만남보다는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런 사람을 선택했는지, 앞으로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 말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단순히 전 남편을 욕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작은 일에서 느껴지는 불편함, 상대방의 이기적인 모습,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럴 때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결혼 생활이 쉬운 건 아닙니다.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게 부부니까요. 하지만 한쪽만 계속 양보하고 한쪽만 계속 손해를 보는 관계라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진짜 부부관계라고 생각해요. 지금 돌이켜보면 결혼 전부터 신호는 있었습니다. 배달 음식을 먹는 것, 제 물건을 함부로 쓰는 것, 돈에 대한 태도, 이런 작은 것들이 다 신호였어요. 하지만 저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결혼했다는 이유로 그런 것들을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게 잘못이었죠.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큰 문제가 터집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연애 중이시거나 결혼을 앞두고 계시다면 작은 것들을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어떻게 대하는지, 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도 찾아보고 있어요. 주말에는 취미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하고 싶었지만 남편 눈치 보느라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고 있죠. 그림 그리기도 배우고 요가도 다니면서 저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잔소리 들을 일도 없고 제가 번 돈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요. 물론 가끔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주말에 집에 혼자 있으면 문득 누군가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외로움보다 훨씬 좋은 게 마음의 평화입니다. 친구들이 가끔 묻습니다. 다시 결혼할 생각 있냐고요. 저는 아직 모르겠다고 대답해요. 지금은 혼자 사는 게 너무 편하고 좋거든요. 하지만 언젠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사람은 꼭 제 아버지 같은 사람이어야 할 거예요. 결혼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사람의 가치관, 금전관, 가족관,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작은 일상에서 보이는 진짜 모습을 봐야 해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손해보는 게 두려워서 작은 것 하나까지 따지는 사람과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
진짜 배려는 남이 볼 때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도 지금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제 부모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힘들 때 항상 제 편이 되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특히 아버지께서 집을 사주신 건 단순히 집만 주신 게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 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오늘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